오늘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눈에 들어가지 않는 심장병의 위험은? 다시 본론의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점점 들어가는 거품 세포들이 뭉쳐서 스며 나오는 치질 덩어리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조합이 버려진 쓰레기 봉지 더미에 담긴 액상 쓰레기가 부풀어서 스며 나오는 듯하다. 이것이 죽상경화판의 핵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부수고 침입한 곳에서 전면적인 약들이 자행되기 시작한다. 동맥벽의 민물이건 세포들은 이러한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 독성 노폐물 지파장으로 이동한 뒤에 실종의 바탕지를 분비해 그 주위에서 장벽을 쌓으려고 시도한다. 흉터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 이 바탕지는 결국 동맥에 생긴 새로운 죽상경화판을 감싸는 섬유질 덮개가 된다. 더 안 좋은 소식도 있다.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환자들의 심밀한 위험을 평가할 때 의뢰 쓰는 다양한 검사들은 거의 아무것도 검출하지 못한다. 널리 쓰이는 하지만 절대로 맞지 않는 동맥경화의 대리 지표인 C반응 단백 질의 수치 상승 같은 염증에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대개는 의학적인 레이드에 걸리지 않은 채 늘고 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심장 동맥의 CT 영상을 찍더라도 칼슘이 쌓이는지만 살펴본다면 이러한 손상을 놓칠 가능성이 더 높다. 더 첨단 유형의 CT 영상인 CT 혈관 조형설 영상을 쓰면 손상 수준을 간파할 기회가 더 높다. 칼슘 침착이 이루어지기 전의 비석회화판인 부드러운 판도 찾아낼 수 있기에 나는 다른 여러 석회화 검출 영상보다 이 영상을 선호한다. 이처럼 효과 없는 수선이나 재형성 과정이 지속될 때 죽상경화판은 계속 자랄 것이다. 처음에 이 팽창은 동맥벽으로 뻗어나가지만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속 근간에 피가 흐르는 통로로 좁힐 수가 있다. 우리 비유에 따르면 거리의 통행을 방해한다. 이렇게 통로가 좁아지는 협착은 혈관 조형상에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판에 석회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뒤에는 보통 석회화 형성에도 검출된다. 드디어 석회화는 몸이 판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동맥을 보호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손상을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체르노빌 원자로의 콘크리트를 퍼붓는 것과 비슷하다. 거기에 없었으니 다행이지만 우리는 체르노빌 지역에 오거나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기에 그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안다. 이제 석회화 지수 증가는 안정화가 이루어졌거나 그렇지 않은 판은 더 존재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해준다. 죽상경화판이 불안정해져서 깎여 나가거나 파열된다면 정말로 문제가 발생한다. 손상된 판은 궁극적으로 혈전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 혈전은 혈관 속의 통로를 좁히고 이었고 막을 수 있다. 더 심하면 떨어져 나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가 석회화판보다도 비석회화판을 더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대개 대원의 죽상경화판은 그렇게 극적인 행동을 그다지 하지 않는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자라면서 서서히 혈관을 좁히며 이윽고 판 자체나 판에서 생긴 혈전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밖에 쌓인 눈을 힘들게 쉬울 때까지 자신의 심장 동맥이 일부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순환기의 부담이 가해지면 허혈이나 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 더 쉬운 말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지만 위험은 줄고 숨어 있었다. 30대의 나 자신의 심혈관 위험을 마침내 인지했을 즈음에 나는 이 복잡한 질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거의 알지 못했다. 다리 조이면 내가 크고 작은 위험 요인을 이미 많이 검토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나는 아마 가장 강력한 환경 위험 요인일 때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혈압도 정상이었지만 다른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내 석회화 지수가 보여주듯이 나는 이미 심장으로 연결된 주요 동맥 중의 하나인 남내림 동맥의 위쪽에 석회화가 진행된 작은 판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에서 또 다른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당신의 CT 혈관 조형설 영상을 찍지 않았기에
내 심장 동맥에 이런 곳에 어떤 손상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어쨌든 석회가 일어나지 않는 판은 석회 지수로 나타나지 않는다. 살이 좀 잼시트는 분명히 심장병으로 향한 길을 이미 걷고 있었다. 내 허리를 이런 40세에 들어서 무릎에 102cm에 다다랐고 이것은 대사 기능이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뚜렷한 표시였다. 허리띠 안쪽에서는 내장 지방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이 질환 저항성도 있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었다. 혈압은 괜찮았지만 우리 집안에 고혈압이 만연한 듯한 것 같기에 나이를 먹을수록 꽤 빠르게 나아질 것이라고 추측한다. 또 아마 요산 수치도 높았을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요산 수치는 고혈압을 비롯한 여러 대사 기능 이상의 징후를 수반하곤 한다. 모든 것은 죽상경화증과 염증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필요 조건을 낳는다. 특히 내 비정맥은 염증으로 생기는 손상에 유달리 취약하다. 그러나 이런 나를 치료하겠다고 나설 의사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혈액 검사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다는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LDL-C는 110에서 120mg 데시리터로서 정상보다 약간 높았지만 걱정할 요인은 아니었다. 젊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다. 내 정상지방 수치는 150mg 데시리터를 조금 넘었지만 마찬가지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지금은 이런 수치들이 거의 확실히 죽상경화를 일으키는 아포비 입자의 농도가 높음을 시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거진의 아포비 수치를 검사하겠다고 나설 의사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거의 15년 전인 당시의 아포비 검사는 흔치 않았다. 그 뒤로 나쁜 꼴들의 표준 척도인 LDL-C보다도 아포비가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데 훨씬 나타나는 증거가 쌓였다. 2020년 미국 의사의 배지 심장벽학의 실험 분석에 따르면 아포비 수치에서 표준 편차가 일씩 증가할 때마다 심근경색을 일으킨 적이 없거나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38%씩 증가한다고 한다. 이 상관관계는 강하다. 그러나 미국 심장협회의 제청은 지금도 여전히 아포비가 아니라 LDL-C 검사를 더 선호한다. 나는 내 모든 환자의 아포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다음번에 검진을 받으러 간다면 이 검사를 요청하려고 한다. 나는 아직 30대였지만 이미 심장병의 주요 필수 조건 3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혈담의 기능, 아포비 수치 증가, LDL 산화도는 변형, 높은 배경염증 수준이었다. 물론 그 중에서 어느 것도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모두 심장병을 일으키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다. 다행히 우리는 생활습관 변화와 약물 처방을 통해서 이런 조건 중에서 상당수 아포비를 포함해서 조절하거나 거의 제거할 수 있다. 마지막 절에서 다루겠지만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입자인 아포비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 요약하면 이렇다. 아포비는 최대한 일찍부터 최대한 낮춰야 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존의 콜레스테롤 검사나 위험 요인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서 죽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의 위험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지질환백질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다행히 나 자신은 이 문제를 안고 있지 않다. 하지만은 내 아주 작은 친구 한 사람은 이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늦지 않게 어린애들 그의 목숨을 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치명적인 지질환백질 LP 수치나 LP 나는 프랑스 미국 재단의 호의로 2012년 프랑스로 관광을 갔다가 애너헤드 오코너를 만났다. 우리는 둘 다 같은 상을 받았는데 만나자마자 절친이 되었다. 아마 함께 관광하는 동안에 초콜릿이 전등급 빵을 안 먹고 남는 시간을 헬스장에서 보낸 사람이 우리 둘뿐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가 뉴타임스에서 뉴욕 관광과 과학분야의 기사를 쓰고 있었기에 서로 할 이야기가 많았다. 콜레스테롤에 관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 나는 뉴욕으로 들어왔을 때 애너헤드에게 종합적인 지질단백질 검사를 받으려고 재촉했다. 그는 피식거리면서 나를 쳐다봤다. 굳이 왜? 그는 30대 초반에다가 체지방률이 6에서 7%에 불과한 지극히 건강한 채식주의자였다. 한마디로 지방적으로는 아주 괜찮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그의 아버지는 동맥류로 사망했는데 이는 선행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었다. 예상한 대로 그의 표현 지질 수치는 아주 좋았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긴 의미를 벗어나 있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석회화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우겼고 영상을 찍자 그의 동맥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바로 시점부터 상황은 흥미로워졌다. 앞서 내 석회화 지수가 6이어서 동년배보다도 위험도가 75에서 90%더 높았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NAD의 석회화 지수는 무려 125였다. 젊고 건강한 사람치고는 너무나 의외의 값이었다. 이거 정말 맞아? 그가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다. 정말이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유형의 입자인 LPA라고 발음하는데 원형임이 드러났다. 이 말성만한 지질 단백질 덩어리는 평범한 LDL 입자가 아포 지단백질 뒤이어서 아포라는 더 희귀한 종류의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형성된다. 여러 개의 고리 모양으로 LDL 입자를 느슨하게 감싼다. 고리 모양. 웬 덴마크 빵 크링글과 비슷하다고 해서 따온 이름이다. LP가 위험한 것은 바로 글리걸 때문이다. LDL 입자가 혈류에 실려서 돌아다닐 때 크링글은 산화된 제절분자 조각을 끌고 떼어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 전문가인 돈 데이스프링이 지적하듯이 이런 활동이 전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LP가 일종의 세정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리 청소차처럼 안 좋아질 뿐 아니라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질 쓰레기를 모아서 간으로 운반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LP는 아포 B 입자에 속하므로 내피에 침투해서 동맥벽에 들어박힐 수 있다. 이 고리 모양 구조 단백질 조건의 LPA는 정상적인 LDL 입자보다도 들어박힐 가능성이 더 높다. 안 좋게 변형된 재질까지 지닌 채로 게다가 일단 들어박히면 혈전인자 또는 응고인자로 작용해서 죽상경합한 형성을 촉진한다. LP는 종종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심근 경색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곤 한다.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인 도전 패트 제로의 사회자 밥 하퍼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다. 그는 2017년 뉴욕의 한 해수욕장에서 52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다행히 옆에 있던 사람이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는 이틀 뒤에 병원에서 깨어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들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주 높은 LP 수치였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를 못했다. 이 시나리오는 결코 특이한 것이 아니다. 어떤 환자가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고모 세 사람 모두가 때이른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면 나는 가장 먼저 LP 수치가 높은지를 검사한다. 이것이 심장병의 가장 주된 유전적인 위험 요인이며 비록 지금은 바뀌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이 의학 2.0의 레이드의 대체로 걸리지 않은 채 날고 있다는 사실은 위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입자의 농도가 비교적 낮지만 남들보다 많으면 100배까지 더 높은 사람도 있다. 이 차이는 대체로 유전적이며 미국 인구의 20-30%는 위험을 증가시킬 만치 수치가 높다고 추정이 된다. 또 아프리카계 사람이 평균적으로 백인계 사람보다 LP 수치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집안에 때이른 심장마비를 겪은 이들이 때문에 LPA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이유다. 우리는 처음 혈액 검사를 할 때 모든 환자의 LPA를 살핀다. 아픈 LP 수치는 대체로 유전적이므로 검사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어쨌거나 심혈관 질환의 근장 지침에서도 평생에 한 번은 하라고 전하기 시작했다. 애들은 다행히 검사를 받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아차렸다. 그의 석회화 지수는 LP 때문에 동맥의 죽상경화 손상을 이미 상당히 입었음을 시사하였다. LP는 심장 동맥에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특히 심장에서 더욱 중요한 구조 중의 하나인 대동맥 판막에 손상을 입힌다. 이 판막에 미세한 뼈 입자가 쌓이도록 함으로써 대동맥 철골을 좁히는 협작 효과를 일으킨다.
에너헤드를 비롯해서 LP 수치가 높은 이들에게 쓸만한 단기 치료법은 전혀 없다. 운동이나 식사요법 등이 LDLC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달리 이 수치는 행동계획에 반응을 하지 않는 듯하다. 아포비 농도를 줄이는 데 쓰이는 PCSK5 억제라는 약물은 LPA 수치를 약 30% 떨어뜨릴 수 있는 듯 하지만 이 입자로 여기되는 과잉 사건 심장마비를 줄인다고 시사하는 데이터는 아직 전혀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아포비를 전반적으로 공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높은 LPA 수치의 유일한 실질적인 치료법인 셈이다. PCSK9 억제제로 할 수 있는 것 외에 LPA를 직접 줄일 수는 없지만 다른 아포비 농도를 충분히 낮춤으로써 전반적인 위험을 줄일 수는 있다. 에너헤드는 비교적 젊음으로 자신의 다른 위험 요인에 대처할 시간도 더 많다. 다행히 우리는 문제가 그를 찾아내기 전에 문제를 찾아내었다. 그래요.